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2쪽에서 23쪽 가보 을미개혁을 추진하다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보 을미개혁의 내용을 통해 개혁의 성격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가보개혁을 실시하여 근대사회의 기틀을 닦다 공부해볼까요?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의 마무리인 전조화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두고서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자주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동학농민군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직강소를 설치했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했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일본이 철수해달라는 조선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정부를 구성을 해요. 이 김홍집 내각을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합니다. 김홍집 내각은요, 교정청을 폐지하고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요. 이 개혁을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난 첫 번째 개혁이라고 해서 제1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군국기무처의 회의 모습이 22쪽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옆에 있는 사진 여러분들 유심히 봐두십시오. 자, 그럼 가보개혁의 내용 한번 볼까요? 1차 가보개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 분야에서는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누고요.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둬요. 그 뭐냐면 왕실의 업무를 보는 국내부와 또 정부의 업무를 보는 의정부, 파라문 이렇게 나누고서 국왕이 정부의 일에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국왕의 권한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또 과거제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요, 조세로 돈을 내게 해요. 이건 어려운 말로 조세 급납화라고 합니다. 세금을 돈으로 내면 뭐가 좋죠? 저는 쌀이나 콩이나 뭐 이런 걸로 직접 서울까지 세금을 갖다 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무게도 무겁고 한데 이제는 돈으로 내니까 간편해지고 정부에서도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던 도량형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도량형은 뭐 액체나 분말이나 아니면 이제 크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무게나 이런 거 재기가 힘든 뭐 쌀이나 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곡식들의 무게나 부피를 재는데 쓰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도량형이 시장마다 다 다르니까 거래를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의 편리함을 가져온 면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요, 동학농민군들이 제일 원했던 거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가부의 재가를 허용을 합니다. 가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살게 된 여자들을 뜻하죠. 근데 이런 여자들이 그동안 재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살짝 향상이 됐습니다. 또 너무 가혹해서 좀 끔찍하기까지 했던 이제 고문 같은 것들을 없앰으로써 조금 더 근대화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 1차 가부개혁은요, 사실 일본이 막 밀어붙였지만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하느라 개혁의 내용까지 일본이 별로 신경 쓸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1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좀 알차게 가보개혁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주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세해지니까 좀 자신감이 붙어서 그때부터는 전쟁보다도 조선의 내정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자, 보니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일본한테 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아예 그냥 얼굴마담이었던 흥선대원군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도 일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어 라고 하면서 폐지를 시켜버리고요. 대신 일본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도망갔던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인 박영효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김홍집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게 해요. 이 내각을 2차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내각이기 때문에 좀 많이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친일 내각이에요. 자, 이 친일 내각으로 구성된 그 연립 내각에서 밀어붙인 2차 가보개혁의 내용 좀 볼게요. 일단 2차 가보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홍범 14조를 반포를 했다는 건데요. 이 홍범 14조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제 문서고요. 그래서 주제탐구의 23쪽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로는 재판소를 둬서 사법권을 행정기구로부터 분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재판소가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제2차 가보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를 반표를 했다는 건데요. 이름을 보면 뭐에 관한 문서인지 알겠죠? 그렇죠? 교육에 관한 문서겠죠. 네, 이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에 고종이 근대시각교를 설립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조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학교와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난대요.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을미개혁 왜 일어났나?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을미개혁이 실시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게 된 일본이요. 청나라랑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네 땅덩어리 하나 내놔 라고 하면서 랴오동반도, 요동반도를 빼앗아요. 근데 이런 일본의 급속한 세력 확장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던 유럽 국가들, 러시아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일본 너무 건방진 거야. 우리 유럽들도 청나라로부터 직접적으로 땅을 빼앗지는 않았는데 너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막 압박합니다. 야, 땅 돌려줘라 이러면서 그죠? 자, 일본은요 유럽 이런 열강들 센 나라들에게는 이제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굴복해서 결국 랴오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 눈치를 싹 보니까 이거 절호의 기회인 거야. 일본도 저기 유럽의 큰형님들한테는 못 이기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러파를 등용합니다. 이때 친러파를 등용해서 새로 구성한 내각을 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러시아의 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본은요 이거 보고 분한 거야. 조선 다 손안에 넣었는데 다시 삼국 간섭 이것 때문에 조선을 다시 놔줘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러적인 움직임의 배후 인물이 명성황후라고 생각하고 경복궁을 또 마음대로 습격을 해서 무려 조선의 우리의 국모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자,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은 그 김홍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친일적인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개혁을 막 밀어붙입니다. 이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자, 을미개혁의 내용은 연호를 제정하고 또 태양력을 사용하고 우리 원래 태음력 사용했었죠. 근데 이때부터 태양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두를 막기 위한 존독법을 실시하고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단발령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유교 사회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체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라는 정신으로 머리를 다 길렀죠.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남자는 머리 특히 상투를 딱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잘라버리라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 거야.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일본에서 조선인들의 기를 확 죽여버리자, 정신을 죽여버리자 이런 의미에서 단발령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 사람들이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을미의병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을미사변에 아주 우리 국모를 일본인들이 죽이다니라고 하면서 화가 나 있었던 유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랬겠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 단발령에 반발하면서 전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이 일어납니다. 양반들이 중심이 되고요. 이 을미의병이 일어나 있었던 와중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왕비도 죽였는데 왕은 못 죽일까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경복궁 담을 넘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관 공사관으로 옮겼다라는 뜻이고요. 이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의병들한테 단발령을 취소해 줄 테니까 이제 진정해라, 의병 해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을미의병은 왕의 명령 때문에 해산을 하게 되고요. 일본 역시 고종을 손에 쥐고 있어서 조선 내 거다 하고 있었는데 고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허망해졌어요. 김홍집 내각은 친일적인 4차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고요. 네, 을미개혁도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 뒤에 이제 러시아는 고종, 우리 조선의 왕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왕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러시아가 원하는 건 다 해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각종 이권들을 다 러시아에게 줘요. 예를 들어서 산림체벌권이라든가 금강개발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러시아를 주고 나니까 이전에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그 계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맺었냐면 최혜국 대우라는 걸 해줬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좋은 혜택이 가면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자동으로 이런 혜택들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돈이 되는 사업들, 이권들은 전부 다 여러 유럽의 강한 나라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네요. 자, 이 아간파천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아주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강해졌다라는 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갑오 을미개혁의 역사적인 의의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조선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다입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요, 일본의 강요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특히 진짜 백성들이 원하던 토지제도의 개혁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았다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돈을 만들 때 가치의 기준을 은으로 두는 은본위제를 시행했는데요. 이건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거를 가져와서 조선에서도 똑같이 한 거고요. 도량령을 통일하고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삶의 편리함도 있었지만 일본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선을 위했다기보다는 일본을 위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조선의 개합파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추진된 개혁이었고요. 특히나 제1차 갑오개혁은 그랬죠. 또 갑신정변의 개혁운동을 계승하고 동학농민군이 주장한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오을미개혁의 결과 신분제도가 폐지돼서 우리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해서 조선이 근대국가로 좀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수업 마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즐거운 활동으로 다시 만나요.